6억 받고도 통장에 남는 현금은 1억 1천. 나머지는요? 삼성이 조용히 채운 황금 족소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긴 쪽 노조는 환호했는데 정작 6억을 받은 삼성 직원들은 왜 그렇게 조용했을까요? 거기엔 노조도 끝까지 몰랐던 오중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족쇄, 노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의 성과급 봉투에도 똑같이 채워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자,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5월 21일 새벽을 떠올려 보세요. 그날 0시, 삼성전자 사상 첫 총파업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노조는 이미 18일짜리 파업 일정표까지 짜놨어요. 한 달 가까이 라인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계가 정확히 22시 33분을 가리키던 그 순간 합의가 됐습니다. 총파업까지 단 87분, 결승선 직전 90분에서 갈린 협상이었던 거죠. 한국은행이 시나리오로 그려놨던 30조 원 손실은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노조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어요. 노조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숫자는 화려했습니다. DS 메모리 사업부 1인당 약 6억 원, 적자에 허덕이던 B메모리 사업부에도 1억 6천만 원이 약속됐거든요. 평균 직장인 연봉을 5천만 원으로 잡으면 한 해 성과급이 그 12배가 넘는 돈이잖아요. 영업이익의 약 12%, 풀어보면 기존 OPI 1.5에 새로 만든 특별 성과급 10.5를 더한 숫자입니다. 이긴 쪽 노조는 그래서 환호한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이상한 게 있습니다. 같은 날 아침 6억을 받았다는 그 직원들 게시판은 조용했어요. 환호글도 자축글도 거의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기는 쪽이 저렇게 마이크를 잡고 기뻐하는데 정작 받은 쪽은 왜 한마디도 없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6억을 받은 사람이 가장 크게 웃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직원 익명 게시판에는 환호 대신 한숨 섞인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축하해야 하는데 왜 마음이 무겁지? 이게 진짜 내 돈이 맞나? 같은 글들이요. 그 답은 이 6억이 어떻게 생겨먹은 돈인지 들여다보는 순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6억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돈인지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 6억은 통장에 꽂히는 현금이 아닙니다. 한 푼도요. 전부 자사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자사주가 뭐냐? 쉽게 말하면요.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으로 보너스를 준다는 거예요. 6억짜리 봉투를 열면 안에서 삼성전자 주식이 나오는 겁니다. 현금이 아니라요. 그것도 받는 시점이 중요한데요. 그날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가 뭐냐? 그날 장이 마감되는 마지막 가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요. 6억어치 주식을 직접 시장에서 사줄 필요도 없어요. 자기 회사 주식 종가에 맞춰서 6억어치를 직원 계좌에 적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묘한 건 그 다음이에요. 받은 자사주 6억어치 중에 3분의 1은 그 자리에서 팔 수 있는데 나머지 3분의 2는 1년, 2년 동안 팔지 못하게 묶입니다. 이걸 보호예수 또는 락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렵게 들리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냥 팔지 못하게 묶어둔 기간이에요. 통장에 6억이 찍히는 게 아니라 1년, 2년짜리 정기예금 통장에 6억어치 회사 주식이 들어오는 거죠. 그것도 회사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주식으로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너스라면서 왜 회사 주식으로 주고 그것도 왜 팔지 못하게 묶어두냐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직원 입장에서 한번 가정해 보세요. 6억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경쟁사가 더 좋은 조건으로 부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옮기는 순간 락업된 4억 가까이 되는 주식을 통째로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못 옮겨요. 발이 묶이는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전환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회사로 옮길 때 포기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면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 묶인다는 개념이에요. 6억이라는 숫자가 보상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1년, 2년 동안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계약서이기도 한 겁니다. 받은 사람이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까진 그래도 주식이라도 받았네 싶을 수 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도 주식이라도 받았으니 다행 아니야? 1에서 2년만 기다리면
6억어치 주식이 내 거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함정, 세금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사주로 받았다고 해서 세금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세법은 자사주도 똑같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요, 회사가 6억을 현금으로 줬건 주식으로 줬건 받은 그날 종가 기준으로 6억이 그대로 내 월급에 얹혔다고 계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뛰는 구조죠. 연봉 1억인 직원이 성과급 6억을 추가로 받으면 합산 근로소득이 7억대로 뛰어버립니다. 이 구간 세율이 35%에서 45%, 거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얹히면 실효세율은 약 46%대까지 올라가요. 숫자로 보면요, 6억짜리 성과급에 매겨지는 세금이 약 2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황당한 게 뭐냐? 그 세금을 회사가 빼서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직원이 직접 마련해서 내야 합니다. 받은 건 종이짜리 주식인데 세금은 현금으로 2억 7천을 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세금 낼 돈을 마련하려고 대출 상담을 받았다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6억짜리 성과급의 진짜 모습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사주로 6억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세금 2억 7천이 빠져요. 남은 자사주 3억 3천 중에서 절반 가까운 4억 9천어치는 1, 2년 락업으로 묶입니다. 즉시 매각해서 현금으로 손에 줄 수 있는 건요, 고작 1억 1천만 원. 결국 6억짜리 성과급으로 통장에 남는 진짜 현금은 1억 1천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6억 받았다는 그 직원이 그날 통장에 찍힌 자유로운 현금은 1억 1천이에요. 나머지 4억 9천은 회사 주식에 묶여 1, 2년을 기다려야 하고 그 사이 주가가 빠지면요, 그건 본인 손실입니다. 이제 좀 보이시나요? 6억이라는 승리 숫자가 어떻게 종이 호랑이가 되는지.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하나 더 있어요. 같은 삼성 안에서도 누구는 6억을 받고 누구는 6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6억이라는 숫자 다 같은 삼성에서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같은 출입짐으로 같은 정문을 통과하는데 옆 부서는 6억을 받고 우리 부서는 600만 원을 받았어요. 무려 100배 차이입니다. 메모리 만드는 반도체 부문 DS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는 1인당 최대 6억 자사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쓰는 갤럭시, 거실에 놓인 TV, 그거 만드는 가전, 모바일 부문 DX스스 직원들은요, 1인당 자사주 600만 원입니다. 매물이의 약 1% 수준이에요. 황당한 건요, 이 DX가 놀고 먹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1분기 영업이익 3조 원을 낸 곳이에요. 성과를 냈는데 보상은 1%만 받은 거죠. 한 DX 직원이 그러더군요. 동기들은 5억이냐 7억이냐 얘기하는데 저희는 아예 그런 대화에 낄 수가 없다고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이중노동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 회사 안에서도 부서별로, 직군별로 임금과 복지가 완전히 갈리는 구조예요. 정문은 같은 정문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두 개의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 셈이죠. 숫자로 보면요, 메모리 직원들은 3년 누적으로 약 26억을 받게 됩니다. 증권사 12곳이 추산한 숫자예요. 여러분, 연봉이 평균 직장인 수준인 5천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26억이면 무려 52년치 연봉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일해야 벌까 말까 한 돈을 옆 부서 동료는 3년 만에 챙기는 거예요. 같은 회사 명함을 들고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DX 부문에서 부결운동이 시작됐고 동행모조라는 새 노조 가입자가 단 하루 만에 2,600명에서 12,298명으로 폭증했습니다. 하루 만에 1만 명이 새 노조에 줄을 선 거예요. 잠깐 짚고 갈게요. 대만의 TSMC는 어떨까요?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데요. 1987년 창사 이래 지금까지 노조가 단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협상 자체가 시작될 일이 없어요.
이 사회가 매년 이익을 정해진 비율로 나눠줄 뿐이죠.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죠? 6억이라는 숫자가 한쪽에서는 환호의 박수가 되고 다른 쪽에서는 가슴을 치는 망치가 됐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건요, 이 모든 함정에서 깔끔하게 빠져나간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누구냐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억이 어떻게 1.1억으로 쪼그라드는지 봤어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게 따로 있어요. 이 모든 함정에서 깔끔하게 빠져나간 사람들이 같은 회사 안에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임원들이에요. 삼성전자가 2026년 1월에 임원 자사주 의무 보유 50% 규정을 조용히 폐지했거든요. 한 줄짜리 공시 한 장으로요. 그러니까 2달 뒤 5월에 직원들한테는 6억어치 자사주를 강제로 안기면서 정작 자기 회사 임원실에서는 우리는 의무 안 지켜도 돼 라고 규정을 먼저 풀어버린 거예요. 같은 배에 같이 타자더니 임원만 구명조끼를 미리 챙겨 입은 셈이죠. 쉽게 말하면요, 회사가 직원한테는 회사 운명에 함께 묶이자 고 6억어치 주식을 1년, 2년 잠가놓고 임원한테는 너희는 언제든 팔아도 된다 고 빗장을 풀어준 구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포로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 시장 구조를 말하는 거죠.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는 순간 1년, 2년 잠긴 4억 9천짜리 락업 주식을 통째로 포기해야 하니까요. 숫자로 보면요, 같은 6억이 임원 손에 들어가면요, 의무 폐지 덕에 곧바로 매도 가는, 세금만 빼면 손에 쥐는 현금이 약 3억대예요. 그런데 일반 직원 손에 들어가면요, 똑같이 세금 2.7억 빠지고 나머지는 1년, 2년 락업으로 묶이고 실제로 만져지는 현금은 1억 천이에요. 같은 6억이 임원에겐 한 3억, 직원에겐 1.1억으로 갈라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같은 6억이 임원에겐 3억, 직원에겐 1.1억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영리한 설계예요. 자사주를 시장에 풀면 주가가 흔들리니까, 직원 통장에 묶어두면 수급도 안정되고 핵심 인력도 못 떠나게 잠가 놓을 수 있거든요.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으로 직원을 회사에 박아두는 거죠. 그런데 정작 자기 의무는 2달 전에 먼저 풀어버린 임원들이 이 설계를 그대로 통과시킨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같은 회사 안에서 누구는 종이를 받고 누구는 현금을 받아요? 누구는 락업에 묶이고 누구는 자유롭게 팔 수 있어요. 이게 같은 배 맞을까요? 여기까지 보면 노조가 당했네 싶죠. 그런데 진짜 게임은 따로 있었어요. 삼성이 6억을 풀면서 동시에 진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삼성이 진짜 두려워한 건 노조가 아니었어요. 진짜 두려운 건 따로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공장, 바로 AI 자율 공장이에요. 올해 2026년 3월 1일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공장을 AI 자율 공장으로 전환하겠다. 사람 손을 거의 거치지 않고 로봇과 AI가 돌리는 공장이에요. 그리고 이 발표가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삼성은 이미 2024년 말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35%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됐어요. 한종희 부회장 직속으로 미래 로봇 추진단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카이스트 오준호 명예교수가 단장이에요. 회장 직속이라는 말은요, 회사가 어디에 진심인지 보여주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어요.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쉽게 말하면요, 파업해도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만든 법이에요. 지금까지는 파업하면 노조원이 수억 원씩 손해배상에 시달렸거든요. 그게 이제 막혔습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게 2025년 8월 24일, 본격 시행이 2026년 3월 10일. 그러니까 이번 삼성 협상이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첫 대형 사례인 거예요. 게다가 사용자 범위까지 확대됐습니다. 1차 협력사 700곳, 거기 일하는 임직원 37만 명까지 원청인 삼성이 사용자로 묶일 수 있어요.
협상 테이블이 갑자기 몇 배로 커지는 구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요, 협상에서 양보하느니 사람을 로봇으로 바꾸는 게 더 싸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협상 비용이 자동화 비용을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는 어떨까요? 구글, 메타, 아마존은 직원 보너스의 상당 부분이 이미 RSU, 즉 자사주 형태가 표준이에요. 한국이 이제야 따라잡은 셈이죠. 다만 그들은 노조 협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6억은 사측의 양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보세요. 자사주 락업으로 직원은 회사에 묶이고 임원은 의무에서 빠지고 협력사 37만 명은 새 협상 무대로 끌려 나오고 그 사이 회사는 조용히 AI 자율공장 시계를 앞으로 돌리고 있어요. 6억은 양보가 아니에요. 자동화로 가는 입장권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 한 번이 한국 직장인 전체에게 얼마짜리 청구서가 됐는지 숫자로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건 삼성 직원들 이야기잖아.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런데 숫자로 보면요. 이번 한 번의 협상이 한국 직장인 전체에게 보내는 청구서가 됐습니다. 한 장씩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구서. JP모건과 일본 노무라 증권이 합의 직후 곧바로 평가를 내놨어요. JP모건은 12% 인센티브 풀이 자기들 기본 가정 10%보다 높다고 평가했고 노무라는 목표가 59만 원을 재확인했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 두 곳이 같은 결론을 낸 거예요. 회사가 직원에게 6억을 풀면서 동시에 자사주 16조 원어치를 소각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시중에 풀릴 주식 8,700만 주를 회사가 사들여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주가는 떠받치고 보너스는 낙업으로 묻고 곳간 현금은 한 푼도 안 빠지고요. 외국 IB들이 이걸 호재로 본 거예요. 두 번째 청구서, 삼성 협력사 37만 명입니다. 1차 협력사만 700곳,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37만 명이에요. 연간 거래액이 31조 원입니다. 6억 받은 삼성 직원이 7만 명인데 그 뒤에 5배 많은 협력사 노동자가 매달려 있는 거죠. 합의한 부결운동이 길어지거나 라인이 흔들리면 이 37만 명 일감이 먼저 꺾입니다. 세 번째 청구서가 진짜 본론이에요.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AI로 대체 가능한 한국 일자리가 약 327만 개입니다. 327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광역시 하나가 통째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규모예요. 부산 인구가 약 330만, 인천이 약 300만이거든요. 한 도시 노동자 전체가 사라지는 셈이죠. 게다가 한국은 이미 산업용 로봇 밀도 세계 1위입니다. 직원 1만 명당 로봇이 1012대. 이미 싱가포르가 770대니까 압도적 1위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기술적 실업이라고 부릅니다. 기술 발달이 사람 일자리를 밀어내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회사 일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매일 비슷한 순서로 비슷한 일을 반복하시나요? 그 일의 상당 부분이 이미 자동화 가능한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요. 6억은 삼성 7만 명 이야기지만 327만 명 청구서는 여러분 책상 위에도 올라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6억을 받은 삼성 직원들은 그렇게 조용했을까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영상을 시작할 때 던졌던 처음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긴 쪽 노조는 환호했는데 6억을 받은 직원들은 왜 그렇게 조용했을까요? 답은 단순했습니다. 환호할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6억이라는 종이 위에는 자사주, 세금, 부서 격차, 임원 역차별, 자동화 가속까지 오중 함정이 차곡차곡 채워져 있었고요. 그 황금 족쇄를 노조도 직원도 끝까지 몰랐던 거죠. 이번 협상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대형 사례입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다른 기업의 협상은 더 보수적으로 흐를 거고요. 자사주 보너스는 표준이 되며 AI 자율공장은 가속되고 협력사 37만 명의 일자리 지형도 빠르게 재편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 가지예요. 첫째, 보상 설계의 투명화입니다. 지급 형태와 락업 조건이 협상 의제 1순위로 올라와야 해요. 둘째, 임원과 직원에게 동일한 의무를 적용해야 합니다. 자사주 의무 보유 규정의 직급 비대칭은 폐지돼야 하고요. 셋째,
국가 차원의 재교육 인프라가 시급합니다. 자동화 속도를 사람의 적응 속도가 따라가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회사 성과급 안내 메일에는 지급 형태와 락업 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같은 함정에 묶인 분이 2명 계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한국 제조업의 자동화가 어디까지 가속되고 있는지 그 첫 번째 사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영업이익이 17.9배 차이 납니다. 같은 평가, 같은 등급인데 성과급은 누구는 47%, 누구는 12%를 받습니다. 그래서 4,000명이 탈퇴서를 들고 줄을 섰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회사 안에서 두 부서의 영업이익이 17.9배 벌어집니다. 한쪽은 분기당 53조를 벌고 다른 쪽은 3조를 법니다. 그런데 한쪽은 회사 전체의 얼굴이고 다른 쪽은 여러분이 매일 손에 쥐는 갤럭시 폰과 거실에 놓인 TV를 만드는 그 부서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번 삼성전자 노조 4,000명 줄탈퇴 사태는 단순한 노조 내분이 아닙니다. 반도체와 가전 사이에서 벌어진 권력이동, 그 첫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노조원들의 월급 봉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년에 살 갤럭시 신제품 가격, 새로 바꿀 TV 가격, 여러분 가정의 지갑까지 흔들게 됩니다. 17.9배의 격차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왜 한 회사 안에서 노조 4,000명이 등을 돌렸는지, 그리고 이 균열이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모든 단서를 지금부터 단계별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4월 28일 삼성전자 사내 게시판이 하루 만에 마비됐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노조 탈퇴 신청이 500건 접수됐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일은 그 다음 날에 벌어졌습니다. 4월 29일, 단 하루 만에 탈퇴 신청이 1,000건을 돌파합니다. 3일 동안 1,000명, 그리고 10일 만에 누적 2,500명이 노조를 등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그 숫자는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4,000명이 단순히 노조에 불만이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손에 쥐는 갤럭시 폰, 거실에 놓인 TV, 주방에 냉장고를 만드는 DX 부문 사람들이거든요. 숫자로 보면요, 한때 정점이 76,000명이던 삼성전자 초기 업노조가 5월 15일 기준 71,750명까지 줄었습니다. 광역시 한 동매가 한 달 만에 통째로 비어버린 규모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 그냥 흘려보낸 수치가 아닙니다. 초기 업노조가 회사와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면 과반, 그러니까 약 6만 4천 명을 지켜야 하잖아요.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조합원은 6만 7천 명대까지 추락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국 최대 단일 노조의 협상 입장권 자체가 한 달 만에 휘청거리고 있는 겁니다. 사내 게시판에 가장 많이 찍힌 한 줄은 이거였어요. 이게 노조냐 갈취냐. 마치 넷플릭스 해지하듯 줄줄이 빠져나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평생 직장이라 불리는 삼성전자에서 그것도 한 달 안에 4,000명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집단 분노예요. 그런데 이 4,000명이 무엇에 분노한 건지 그 답은 한 회사 안에 숨어있는 17.9배라는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삼성전자 안에는 사실상 두 개의 다른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DS, 다른 하나는 DX입니다. 같은 명함을 들고 있지만 일하는 방식도 버는 돈도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DS, 디바이스 솔루션, 쉽게 말하면요, 반도체를 만드는 부서입니다. 메모리, 시스템 LSI, 파운드리가 여기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회사 곳간에 돈을 쌓아 올리는 큰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편이 DX,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부문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손에 쥐는 갤럭시 폰, 거실에 놓인 TV, 부엌의 냉장고와 세탁기, 통신 장비, 의료기기, 하만의 카오디오까지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사 얼굴은 DX가 맞고 회사 통장은 DS가 채우는 구조인 거예요. 여러분이 삼성 하면 떠올리는 그 제품들은 정작 회사 안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부서가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요, 삼성전자 직원 수는 약 12.9만 명,
평균 연봉은 1.3억 원입니다. 겉으로 보면 한 줄짜리 우량 회사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한 줄을 안으로 한 번만 갈라보세요. 2026년 1분기 DS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53.7조 원이었습니다. 같은 분기 DX가 번 돈은 3조 원이었어요. 격차는 17.9배. 같은 회사 안에서 같은 3개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 사는데 옆방 거실은 100평이고 우리 방은 5평짜리인 셈입니다. 같은 현관 열쇠를 쓰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사는 세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런 구조를 내부 자본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한 회사 안에서 부서끼리 돈을 모았다가 다시 나눠 쓰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방이 더 많이 가져가느냐가 곧 회사 안의 권력입니다. 같은 회사인데 회의 테이블이 사실상 두 개로 갈라져 있는 셈이거든요. 한쪽 테이블에는 53.7조라는 숫자가, 다른 쪽 테이블에는 3조라는 숫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 사이에 17.9배라는 균열이 있고요. 그런데 이 두 우주가 정말로 갈라진 건 회의실이 아니라 월급 통장에서였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4,000명을 움직인 건 회의실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통장 명세서에 찍힌 두 줄짜리 숫자였습니다. 2025년 OPI, 그러니까 초과이익성과급 지급률이 발표된 그날을 떠올려 보세요. 같은 회사, 같은 평가 등급인데 부서마다 0이 하나씩 다르게 찍혔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DS 메모리 사업부는 연봉의 100%, DS 전체 평균은 47%, 모바일을 만드는 MX는 50%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DX 안에서도 TV, 생활가전, 네트워크는 단 12%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옆자리 동기는 보너스 봉투에 0이 하나 더 찍히고 내 봉투는 그 4분의 1입니다. 같은 출입증을 목에 걸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결국 47% 통장과 12% 통장이 똑같이 삼성전자 명함 한 장을 들고 다니는 셈입니다. 분노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구조죠. 여기서 노조가 들고 나온 요구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못 박자는 겁니다. 환산하면 약 45조 원, 작년 주주배당 11조의 4배짜리 청구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비교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는 다릅니다. 구글, 메타, 애플은 보상이 RSU, 그러니까 회사 주식으로 개인 성과에 묶여 있습니다. 부서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차등을 두는 구조죠. 단체로 묶어 47%, 12%로 갈리는 한국식 호봉제 성과급과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그러니 같은 자리에서 같은 키보드를 두드리고도 한쪽은 100% 봉투를, 다른 한쪽은 12% 봉투를 받아든 분들의 입에서 결국 한 줄이 터집니다.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그 말, 이게 노조냐 갈추냐. 가전부서 한 직원이 남긴 이 7글자가 그날 게시판 조회수 1위였습니다. 결국 47% 봉투를 받은 사람과 12% 봉투를 받은 사람이 똑같이 같은 회사 사원증을 목에 걸고 다니는 회전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분노가 곧장 탈퇴로 이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방아쇠가 더 있었습니다. 자, 분노가 곧장 탈퇴서로 이어진 데에는 한 가지 방아쇠가 더 있었습니다. 그건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던 조합비 1만 원이 어느 날 갑자기 5만 원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한 번에 5배입니다. 명분은 단 하나, 파업 준비.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5배 오른 그 돈이 정말 파업에만 쓰이는 거였을까요? 숫자로 보면요. 조합비 5만 원에 조합원 약 7만 명. 거기에 12달을 곱하면 한 해에 약 420억 원입니다. 한 해 420억 원이 한 노조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 돈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파업 스태프로 활동하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당 최대 300만 원, 거기에 하루 추가 활동비 15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집행부 직책수당은 한 달 최대 700만 원, 조합비의 5%를 직책수당으로 떼는 규약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최승호 씨는 2년 동안 6개국을 7차례 다녀왔고 상당수가 비즈니스석이었습니다.
협상 기간 한가운데에는 일주일 태국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호화 출장 논란이 터질 수밖에 없는 동선입니다. 거기에 위원장은 정규직은 공부 많이 한 분들이라는 발언으로 같은 노조 안의 협력업체 조합원들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점에 임직원 개인정보 약 2만 건을 매크로로 1시간 만에 무단 수집한 정황이 드러나 회사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5월 8일 기흥 사업장을 압수수색했고 비정상 접속 IP 4개를 확인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는 한 줄짜리 폭로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노조냐 갈취냐? 결국 5만 원짜리 조합비를 내고 받은 건 비즈니스석 탑승권 한 장과 탈퇴서 한 장이었습니다. 같은 정서가 댓글에도 사무실 휴게실 잡담에도 똑같이 흘렀습니다. 결국 5배 오른 조합비로 채운 통장에서 나온 영수증은 집행부의 출장 항공권과 조합원의 탈퇴 신청서뿐이었던 겁니다. 노조원의 지갑에서 빠져나간 돈이 노조원을 지키는 데 쓰이지 않고 노조원을 감시하고 압박하는 대로 돌아온 회전문이 그 한 달간 돌아간 셈입니다. 그런데 이 균열은 회사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위험은 회사 바깥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노조가 요구한 영업이익 15%,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출발점은 한 줄짜리 숫자입니다. 202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고점 전망은 약 300조 원입니다. 이 중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묶어달라는 게 노조의 핵심 요구입니다. 환산하면 약 45조 원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시죠? 쉽게 말하면요. 작년 한 해 삼성전자가 주주들에게 나눠준 배당금이 11조 원입니다. 노조 요구액은 그 배당금의 4배입니다. 비교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1년 동안 미래에 쏟아붓는 연구개발비가 약 37조 원입니다. 노조가 요구한 45조는 그 연구개발비 전체보다 큰 돈입니다. 같은 회사의 가전과 모바일을 만드는 DX 부문 1분기 영업이익이 3조 원이었으니 45조는 DX 한 분기 이익의 15배입니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서울경제추산으로 반도체 임직원 1명당 약 6억 원이 돌아갑니다. 같은 시기 LGU 플러스 노조가 1인당 요구한 금액이 2,700만 원입니다. 약 22배 차이입니다. 감정도 없고 명분도 없었습니다. 숫자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45조는 어디서 빠져나오는 걸까요? 회사 금고에 그냥 쌓여있는 돈이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반드시 누군가의 몫이 깎여야 만들어지는 돈입니다. 첫 번째로 깎이는 건 주주의 몫입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깎이는 건 미래 투자입니다. HBM 차세대 라인, AI 자율공장,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갈 돈이 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조용하게 깎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전 부문의 원가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그 부담은 곧장 갤럭시 스마트폰, TV, 냉장고의 원가표로 옮겨갑니다. 이걸 시장에서는 치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300조짜리 영업이익에서 45조를 떼서 나눠 가지면 그 돈은 결국 여러분이 살 가전 가격표 한 줄에서 메워지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짚고 가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시장을 포로시장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른 선택지가 줄어서 가격이 올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를 말하는 거죠. 갤럭시 생태계에 익숙해진 분, 삼성가전으로 거실을 채우신 분, 삼성TV에 갤럭시 폰을 미러링해서 쓰시는 분, 여러분은 이미 그 시장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회사 안 한쪽이 영업이익의 15%를 가져가면 다른 한쪽은 그만큼 비용을 벗떠왔습니다. 그 비용은 결국 한 회사 명함을 단 가전사업부의 원가표로 흘러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45조를 누가 받느냐는 노조안의 싸움이지만 그 45조를 누가 메우느냐는 여러분 가정의 가전영수증 위에서 끝나는 셈법입니다. 그리고 이 셈법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건 회사도 노조도 아니었습니다. 같이 싸우자던 다른 노조였습니다. 자, 4,000명 탈퇴가 한창이던 2026년 5월 4일 이 싸움판에 또 하나의 균열이 났습니다. 같이 깃발을 들었던 동행노조가 공식적으로 발을 뺀 겁니다.
동행노조는 조합원이 약 2,600명입니다. 그런데 그중 70%가 갤럭시와 가전을 만드는 DX 소속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12% 통장을 받는 사람들이 다수인 노조입니다. 이들이 공동투쟁 공부에서 빠지면서 남긴 말은 한 줄이었습니다. 반도체 중심 고액 성과급 투쟁에는 동의할 수 없다. 같이 싸우자던 친구가 협상 테이블에서 자기 명함부터 챙겨나간 셈입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같은 편이 줄어드는 회전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7만 6천 명이던 초기 업노조는 7만 1,750명으로 주저앉았고 그 옆에 전삼노 15,266명, 동행노조 2,600명, 삼성전자 3대 노조가 셋으로 쪼개진 풍경이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건 한국만의 풍경이 아닙니다. 미국 전미자동차노조 UAW의 사례를 보면요. 회사 측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별도 법인으로 떼어내 따로 협상하려 하자 노조가 거꾸로 마스터 협약 한 테이블 안에 통합해달라며 6주 동시 파업으로 맞붙었습니다. 부문 간 영업이익이 벌어지면 노조는 분리되기도, 거꾸로 통합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똑같아요. 한 지붕 안에 통장 2개가 생기면 결국 그 안에 깃발 모양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 바깥의 압력도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월에 공개적으로 한마디를 던졌거든요. 일부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가 다른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 이게 왜 무게가 다르냐면요. 2026년 3월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파업해도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씩 따로 책임을 따지는 법, 강성노조에는 우호적인 환경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우호적인 환경에서 노조가 안에서부터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세게 나갈수록 같이 갈 사람이 줄어드는 자승자박. 그게 지금 삼성 노조판의 진짜 풍경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회사 이사회의 책상 위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서류 한 장이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노조가 깃발을 흔드는 동안 회사 이사회의 책상 위에는 전혀 다른 서류가 한 장 올라왔습니다. 사람을 더 뽑겠다는 계획서가 아니라 사람 자리를 대신할 견적서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3월, 2030년까지 국내외 전 공장을 AI 자율공장으로 바꾸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트윈으로 공장을 통째로 컴퓨터 안에 복제하고 AI 에이전트가 품질과 물류를 돌리고 사람 손 대신 휴머노이드 로봇이 부품을 옮기는 그림입니다. 회사는 이미 사람 모양 로봇을 만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35%를 확보해 자회사로 편입했고 사내에는 미래 로봇팀까지 정식으로 차렸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회사가 로봇 부서를 직접 차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격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라는 사람 모양 로봇이 2026년 7, 8월부터 양산을 시작합니다. 올해 목표가 5만 대, 한 번 충전에 12시간을 일합니다. 사람 1교대 1명을 통째로 대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직원 1명의 1년치 인건비 수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로봇 한 대가 점심도 없고 휴식도 없이 10시간을 일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 견적서가 책상 위에 놓이는 순간 그 다음 줄에 어떤 결제가 찍힐지는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한국 경제는 이 흐름을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파업 위기가 앞당긴 다크 팩토리. 노조가 깃발을 들수록 회사가 사람 없는 공장을 더 빨리 그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강성투쟁이 자기 자리를 갉아먹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HBM사 시장 점유율 전망은 SK하이닉스 54%, 삼성 28%입니다. 엔비디아의 HBM3 물량은 71%가 SK로 갑니다. 추격당하는 회사일수록 사람 손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흐름을 기술적 실업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면서 생기는 일자리 감소를 말합니다. 자,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협상합니다. 로봇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그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노조가 파업 깃발을 들수록 회사는 로봇 견적서를 한 장 더 인쇄합니다. 그리고 이 균열의 진짜 청구서는 노조원도 회사도 아닌 다른 곳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17.9배의 균열, 47%와 12%의 통장, 5만 원짜리 조합비, 그리고 이사회 책상 위 로봇 견적서. 이 모든 균열의 청구서가 결국 어디로 날아오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의 지갑입니다. 경로는 이렇습니다. 노조 요구 45조든 자동화 전환 비용이든 그 돈은 결국 어딘가에서 메워져야 합니다. 가장 먼저 깎이는 건 연구개발비 37조, 그 다음이 가전 부문의 원가 여력입니다. 그런데 메모리 값은 이미 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칩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반도체 한 조각 값이 오르면 그게 들어간 갤럭시 신제품, 거실 TV, 냉장고 가격표 끝자리가 도미노처럼 따라오르는 현상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년에 살 갤럭시 가격, 새로 바꿀 75인치 TV 가격, 그 끝자리 하나가 사실은 오늘 이 회의실 안에서 정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18일짜리 총파업이 현실이 되면 산업계 추산 영업손실은 약 40조 원, 서울특별시 한 해 본 예산에 맞먹는 돈이 한 달 만에 증발하는 규모입니다. 그 손실의 청구서 역시 결국 가전가격표와 협력업체 임금으로 흩어집니다. 결국 17.9배의 격차가 만든 건 한 부서의 풍요가 아니라 한 회사 전체의 회전문이었습니다. 한쪽이 더 가져갈수록 다른 쪽이 떠나고 회사는 로봇을 부르고 그 비용은 여러분 지갑으로 돌아오는 회전문 말입니다. 그럼 이 회전문을 어떻게 멈출까요? 첫째, 성과급 산정 기준을 사전에 합의해 두는 겁니다. 부문별 영업이익 연동 공식을 노사가 미리 못 박아두면 47%대 12% 같은 사후 충격이 사라집니다. 둘째, 부문별 협상 분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메모리와 가전은 사업 사이클이 다른데 한 테이블에 묶으면 둘 다 손해입니다. 셋째, 자동화 전환기의 직무 재배치 보장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로봇이 자리를 메우는 속도만큼 사람을 다른 자리로 옮길 사다리를 회사가 먼저 깔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고도 옆 부서와 몇 배 차이 나는 보상을 받고 계신가요? 댓글로 그 격차의 숫자 꼭 남겨주세요. 이 회전문은 삼성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메모리 왕자를 추격해왔는지 그 추격 전의 진짜 뒷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